치매나 중풍 노인을 돌보는 노인 요양시설 CCTV에 찍힌 장면입니다. 악마지. 이게. 사람도 아니지 악마지. 팔에 뭐 멍이 들었다든지 보호자한테 보고해야 되고요. 더 아파 그랬대요. 알아채지를 못했어요. 인권 교육해야 됩니다. 가서 돌본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요양보호사들이 무더기로 일을 그만두면서 극심한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덜 받고 있었어? 억울하기도 하고.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다. 그 일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노인 돌봄 서비스, 우리나라 복지 정책의 핵심 과제입니다. 그런데 보살피는 사람도 또 같이 모여 지내는 노인들도 참 어려운 일이 많다고 하는데요. 노인 돌봄의 현장에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슈도 이슈에서 같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남들 안 하는 속 깊은 이야기를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도 이슈 박찬입니다. 지난 시간에 노인 돌봄, 그 제도의 현장,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살펴봤는데요. 과연 실제로 일하는 현장에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풀어가야 할까요? 두 분 모시고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장기요양학회장, 한림대학교 노영근 교수 나오셨고요. 또 숭실사이버대학교 기독교상담복지학과장 이호선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노인 요양시설 이게 관심이 많다 보니까 드라마도 있고 만화도 있고 뭐 많아요. 이게 또 단체 생활이잖아요. 단체 생활이 당연히 어렵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요양원에서 이 치매를 앓고 계시던 노인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저희가 뉴스 영상이 있습니다. 같이 먼저 보시죠. 경기 파주에 있는 요양원에서 치매를 앓던 80대 노인이 다른 입소자들에게 폭행을 당해 숨졌습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70대 노인 A씨를 포함해 2명을 입건했습니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해당 요양원도 입건했습니다. 이게 참 어이없고 당혹스러운 일인데 CCTV를 조사해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이전에도 피해자를 이렇게 때린 적이 있다고 지금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적극적으로 분리하고 대처하는 게 지금 안 됐다는 얘기인데요. 댓글 반응을 저희가 한번 봐봤습니다. 선생님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먼저. 네. 내 부모님은 절대 요양원에 안 모신다. 내 직업을 포기하고 다른 직업 택하더라도 이렇게 나왔네요. 또 현대판 고려장 요양원이다. 또 일일이 케어가 안 되면 사람을 더 뽑던가 아니면 케어 가능한 인원수만큼만 받든가. 또 치매 노인 돌보는 거 힘든 거는 안다. 그게 못 견디겠으면 요양원에 근무하지 마라. 또 그냥 자기 부모는 자기들이 봉양해라. 자식도 부모도 온통 남에게 맡겨버리고는 잘 되면 내 덕, 못 되면 남 탓. 이렇게 이런 글들이 올라왔네요. 예, 이게 또 일하는 분들의 현장에서는 나름의 고충이 있겠지만 아무튼 뭐 보면 저런 마음들이 드시는데요. 근데 문제는 적어도 폭행이 있었는데 조치가 제대로 없었고 무엇보다 가족들에게 중간에 알리지를 않았다는 거잖아요. 제가 경기서부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지금 사례판정위원으로 있는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그 사례와 거의 유사한 사례가 얼마 전에 또 있었는데 일단 저희가 조금 전에 봤던 그 영상에 대해서 잠깐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게 입소한 지 25일째 되는 날 이 입소자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 사망을 했는데 나중에 이 상황을 좀 살펴봤더니 이 있었던 우리가 봤던 이 장면은 1층에서 벌어진 일이었고요. 그러니 가족들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니 그 이전에 있었던 상황이 어떤지 CCTV를 다 보자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경찰 입회와의 CCTV를 보게 됐는데 거기서 봤더니 실제 폭행 장면이 6번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도 있었을 가능성 혹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건데 실제 가족들도 처음에 입소하시고 첫 면회를 할 때부터 몸에 멍자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르신들이 이를테면 뭐 이런 뭐 심장계 약 같은 걸 드시면 이렇게 멍들이 가끔 드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그 부위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때 가족들도 이상하다 생각을 해서 요양원 측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뭐 관찰일지나 적힌 결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로 그냥 다툼이 좀 있었다.
입소자 간에 다툼이 있었다. 이렇게만 얘기가 나왔는데 나중에 이 CCTV를 열어본 상황은 다툼이 아니라 일방적인 폭행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요양원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치매 어르신들이 우발적인 행동을 그냥 하고 그 우발적인 행동이 이렇게 발생하는 것을 일일이 다 찾아가면서 막을 수가 없는 게 우리 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적극적 돌봄을 하기 위해서 요양원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가족들에게 이 부분을 알리지도 않았다? 이건 명백한 학대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 정신병동의 경우에 사실 이런 일들이 많이 옛날에 보고가 됐었어요. 그리고 또 이런 노인 시설에서 뭐 치정 관계, 뭐 왕따 이런 것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한정된 인력으로 이게 관리가 안 될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아마 지금 이제 요양시설에서 아마 관리의 사각지대가 생긴 것 같고요. 그 25일이 됐고 첫 번째 면회했을 때 이미 멍이 있었으면 분명히 그 시설 쪽 그 요양원 그 관계자에게 이야기를 했을 거고, 그러면 아마 또 뭐 이야기를 해서 뭐 멍이 뭐 부딪히거나 이렇게 말씀을 했을 것 같다라는 추정을 해보기는 하는데요. 아마 그러면 그 요양원 쪽에서는 좀 관련된 걸 뭐 CCTV라든가 그런 걸 좀 보셨어야 되는데 그걸 못 본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분명히 이제 치매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치매는 단순히 뭐 기억력이 떨어지고 뭐 그 날짜 시간을 못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 행동이거든요. 그 중에 이제 뭐 배회를 한다거나 같은 말을 계속 한다거나 뭐 중얼중얼 거린다거나, 그렇지만 가장 문제는 이제 폭행이나 폭력적인 행동이 나왔을 때, 그러면 이런 분들이 계속 생활을 하고 있었고 요양보호사나 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나 시설장이 계속 알고 계셨을 건데, 그런 분들은 적절하게 조금 이렇게 보호를 하거나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그게 조금 그 사각지대가 생긴 거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폐쇄적인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살고 있는데 자기 통제가 좀 어렵다. 이거는 사실 관리가 원래 어려운 거 아닌가요? 우리가 어르신들이 요양원에 계실 때 이렇게 뵙고 또 저희가 이제 상담도 하고 관련해서 여러 이제 보고도 이렇게 받다 보면 어르신들 양태가 치매라도 좀 점잖은 분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예쁜 치매인 분들도 계시지만 공격성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어르신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 그게 남성이라 하더라도 옆에서 이렇게 이분들 약 드시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분들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심지어 이분이 다른 입소자에게 폭행을 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하는 게 기본적인 기관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이를테면 억제대 같은 것에 대한 동의서를 받게 되죠. 이분이 이런 공격성이 발현이 되거나 망상이 심해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준다든지 뭐 이런 상황들이 있으니 이 보호자들에게 이럴 때 저희가 억제대를 써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억제대에 관련된 얘기가 이제 그때부터 나오는 건데, 억제대라는 게 이게 움직이지 못하게 이제 팔 이렇게 다리 이렇게 묶어놓는 게 있어요. 침대. 예, 침대에. 근데 이게 내 부모가 묶여 있다고 생각하면 이거 정말 그것보다 고통스러운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공동생활을 하다 보니 또 다른 입소자들의 안전과 또 경우에 따라서 이분 치료를 위한 과정 중에 뭔가 뭐 투약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데 전혀 그걸 할 수 없는 경우에 이 약 복용을 시키거나 이런 것도 꼭 그 기관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게 불가능하니까 경우에 따라 그 모든 순간 24시간 묶어놓은 이거 절대 안 되고요. 동의서를 받아서 필요한 부위 또 필요한 시간 뭐 이런 것들을 약정을 받아서 저희가 억제대를 사용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이제 학대와 보호 사이에 굉장히 여지까지도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억제대, 약 이렇게 해서 이제 통제를 한다고 하는데 이거를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이제 적어도 당사자에게 원래 억제대를 써도 되겠느냐라는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잖아요. 치매 어르신이 치매 상태가 좀 심하다든지 인지적인 판단이 되지 않는다든지 그런 경우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게 돼요. 근데 그냥 무조건 아무데나 쓰겠습니다가 아니고요. 어느 부위에 사용할 것인지 또 신체 억제대를 어떤 종류를 쓸 것인지 그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자세한 설명과 그 항목들이 다 이제 동의서에 나와 있긴 하거든요. 나와 있긴 한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동의서를 받는다 하더라도 결국 판단은 기관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보호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장기요양사하고 기관장이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판단이라고 하는 게 보호자가 볼 때의 이분의 불안정성과 또 시설 종사자들이 보는 이 환자의 불안정성은 좀 정도 또 상황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 거라 볼 때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심하게 뭐 억제대를 써서 팔에 뭐 멍이 들었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언제 보호대를 씁니다라고 보호자한테 보고해야 되고요. 보호대를 사용하느라고 팔목에 멍이 들었습니다. 그럼 그런 거 다 찍어서 원래 보호자들에게 보내야 돼요. 근데 경우에 따라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기관들이 아주 드물게 있긴 하죠. 네, 요양병원은 상주 의료 인력이 있으니까 어떤 종합적인 판단이 가능하잖아요. 어떤 경우에 폭력 성향이 나오고 어떨 때 과흥분이 되고 요양원의 경우는 아무래도 훨씬 더 밀착도가 떨어지는 데다가 또 대응력도 약하고. 근데 지금 요양원도 그렇고 일부 요양병원에서는 이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 이제 존홈 케어라는 개념들을 많이 도입을 한 10년 전부터 하고 계시고, 이제 일부 병원에서는 이제 우리 병원은 존홈 케어를 한다고 합니다 할 때 사무 이탈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제 우리 병원은 낙상이 없다. 낙상이 되면 골절이 위험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욕창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못 움직이실 때 욕창이 생기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냄새요. 예, 냄새 나지 않도록 기저귀 갈고 뭐 이렇게 잘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신체 구속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가지 중에 그 억제대를, 그래서 네 가지를 안 하겠다. 물론 그러면 이제 정말 더 집중적인 케어도 하고 관찰도 하고 그런 서비스 내용을 하고, 또 두 가지는 이제 사무를 말씀드렸고 이탈, 두 가지는 벗어나게 하겠다. 이 거동하고 관계가 되는 건데요. 기저귀입니다. 예, 기저귀를 하고 계시게 되면은 뭐 감염뿐만 아니라 냄새 문제, 또 거동의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가 침대를 벗어나는 겁니다. 물론 주무실 때는 침상에 주무셔야 되겠지만 낮에는 계속 활동을 하고 하루 종일 누워 계시는 경우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 욕창도 생기고 여러 가지 생기는 거니까 되도록이면 주무실지 않을 때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하고 활동하고 해서, 그래서 요즘에 이 존홈 케어라는 개념들이 많이 도입돼 있고 아마 요양시설에서도 많은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존홈 케어를 하는 곳은 조금 더 돈이 드나요? 아니죠. 그건 똑같은 비용을 내면서 우리 병원은 이렇게 하겠다라는 방침을 천명했다. 일종의 철학 같은 거겠죠. 환자에 대한 진료에 대한 철학 같은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요양보호사 하시는 분들이 뭐 연세가 좀 있는 여성이 많으신데, 그러면 맨몸으로 이 치매 환자의 거친 행동을 통제하기가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학대 논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처벌도 받는다네요. 당연하죠. 그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사례 판정, 그 노인 학대인가 아닌가에 대한 사례 판정을 위해서 사례 판정위원회가 모여요. 그리고 그 뭐 경찰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의사라든지 뭐 법률인이라든지 저희 같은 뭐 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과연 이 사례를 우리가 학대라고 볼 것인가에 대한 판정을 하는 거죠. 다수의 전문가가 모여서. 그런데 늘 이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대와 학대 아닌 것 사이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주 공격적이거나 물건을 막 던진다든지 아니면 실제 이 돌봄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를 깨문다든지 아니면 뭐 펀치를 날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하거든요. 특별히 요양시설이라고 하는 건 많이들 아시겠지만 요양병원하고 요양원은 인력 배치가 많이 다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존홈 케어라고 하는 게 저는 지향점으로 너무 아름답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돌봄 시설은 그 방향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요양원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시스템의 그 취약성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상 아직은 조금 더 가야 될 길이 멀다고 생각이 들고, 그 과정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한 그 요양보호사 한 분이 그 70대 그 환자 그 시설에 들어오신 어르신이 사실상 굉장히 약간 폭력성을 나타내면서 치매 상태시니까 아마 당신은 모르셨을 거예요. 투약을 하는 과정에 주먹을 날리면서 그분의 얼굴을 그냥 가격을 해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분들이 사실상
그 투약도 의무니까 약을 드시게 하느라고 압박대를 사용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손에 상처가 나요. 이걸 이제 가족들이 치매 어르신들에 대해 학대를 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발 고소가 들어간 건데 결국 이 요양보호사는 집행유예로 풀려나긴 했어요. 근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우리가 요양시설에도 CCTV 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환자도 보호하고 억울한 경우 이용자뿐만 아니라 종사자들도 보호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저는 CCTV를 좀 강조하는 편이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장기 요양사들, 요양보호사들이 한 기관에 오래 있질 못하고 탈진해서 그냥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 이게 학대의 문제뿐만 아니라 시설 운영의 문제, 또 가족의 불안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엉켜가지고요. 이 기관이 사실 우리가 두려움의 기관이 되거나 아니면 요주의 관찰 기관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또 종사자들은 자꾸 도망가는 이탈하는 기관이 돼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된 거죠. 정신병동의 경우에 남자 간호사들 이제 유도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좀 현장 대응이 가능한 인력을 두는 방법은 없나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정신병동 같은 경우는 소수의 환자가 간호사나 의사가 상주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요양시설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요. 금방 우리 이 교수님이 쭉 말씀해 주셨던 그 사례 같은 경우는 아마 현실적으로는 시설 내에서 돌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경우면 문제 행동이 아주 심한 경우면 병원에 좀 입원을 뭐 한 2, 3주라도 해서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시킨 다음에 다시 오도록 하는 게 조금 현실적인 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치매 어르신들의 경우는 장소를 이동하면 선망 증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가 요양시설에서 이분들이 선망이 있다고 해서 병원으로 또 이송하기가 좀 어려운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그 요양원 원장님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선망은 일시적인 증상이니까. 일시적인 거죠. 한시적 정신장난이 일어나는 건데 이런 상황일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억제대를 이제 보호자 동의를 받고 쓰는 경우가 있지만 이런 경우도 보호자도 힘들지만 그 억제대를 사용하는 기관에서도 너무나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렇다고 이 또 선망이 일어난다는 건 자기 통제가 전혀 되지 않는 거라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 당신도 전혀 모르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학대와 학대 아닌 것의 경계, 학대와 보호의 경계 사이에서 억제대를 쓸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다라고 현장에 계신 분들은 많이 또 말씀을 하시죠. 요양보호사 일이 지금 듣고 보니까 벌써 이제 환자한테 맞는 얘기도 하셨잖아요.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을 것 같은데 처우가 어떻게 됩니까? 아주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형편없습니다. 고강도의 일이고요. 이분들이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적은 인력이 많은 인력을 그 환자들을 담당하고 있고 동시에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이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많아요. 이를테면 뭐 성적인 성추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치매 어르신들이 뭐 펀치를 날리거나 아니면 밀어버리거나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요양보호사들이 받는 그 처우는 거의 뭐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양보호사 김미영 씨는 한 요양원에서 5년 가까이 어르신을 돌봤습니다. 매달 받은 월급은 195만 원. 너무 적다 싶어도 묵묵히 일했는데 최근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에 계약을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준다. 최저임금을 이렇게 준다. 그래서 그때는 그런 거보다 하고서는 그냥 뭐 읽지도 않고 일을 해야 되니까요. 그냥 사인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요양보호사 노조에서 전국 요양보호사 104명의 급여 명세서를 분석해보니 책정된 인건비를 모두 주지 않은 시설이 월급제의 경우엔 96%, 시급제는 80%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월급제 요양보호사에겐 한 달 평균 34만 원, 시급제는 시간당 950원을 덜 준 셈입니다. 노조는 복지부의 허술한 관리 감독 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책정된 수가상 인건비가 시설마다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하지 않으니 요양원마다 제각각으로 준다는 겁니다. 요양보호사들을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라고 되어 있는 인건비가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임금 계약을 일일이 확인하긴 어렵다면서 요양보호사 임금이 최소한은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제대로 받게 하려면 복지부가 책정한 인건비를 법제화하거나 표준 임금을 정해두는 방안을 마련해 안정된 임금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잘못을 했다? 그러면 그 책임을 시설도 물론 지겠지만 개인도 져야 돼요. 어떤 뭐 학대의 징후가 있다든지 그러면 이분들이 다 와서 진술하시고 법정에도 쓰셔야 되고 이런 걸 하는데 입장을 바꾸어서 이분들이 뭐 매를 맞는다든지 아니면 밀려가지고 어디가 찢어지거나 깨지거나 하면 그건 그냥 의료보험으로 혹은 시설에서 일부를 이렇게 제공해주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분들에 대한 돌봄 시스템은 거의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대신에 이분들이 참 제가 이분들 중에는 정말 성실한 분들이 많은데 정말 일부 몇몇 분들이 정말 세간의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어떤 학대의 중요한 그 가해자가 되고 이 가해자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크게 나타나긴 하는데 이분들이 사회적으로 하고 있는 역할 자체는 어떤 가족도 할 수 없는 가족이 할 수 있는 그 역할 그 이상의 것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하고 거기에 따라서 받아야 될 그 사회적인 처우나 또는 어떤 경제적인 처우 이런 것들은 전 지금보다 훨씬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 또 돈의 현실이라는 게 또 있으니까 결국은 힘든 일에 처우는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 점점 이제 외국인 인력에 의존을 해서 이분들에 대한 비자 문제 이런 게 아주 현실적인 이슈더군요. 이제 돌봄의 인력의 인구가 이제 감소되고 이제 노령화되면서 누가 돌봄 것까지 이제 처음 말씀도 하시면 노노케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평균 수명이 이제 85세, 86, 7세가 되다 보면 90세 이상 그 부모님을 60대 중반, 70대 되시는 노인이 케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이제 쭉 우리가 이야기했던 요양보호사도 또 어떻게 보면 노령화되고 있는 거고. 맞습니다. 예, 또 간병을 하는 사람들도 그래서 조금 간병을 이게 굳은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죠. 특히 이제 노인분들 거동 못하고 여러 가지 또 치매 의사소통 잘 안 되시는 분들, 뭐 뇌졸중, 뇌경색 같은 경우는 또 거동이 불편하면 또 육체적으로 이렇게 신체적으로 또 이렇게 수발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요양보호사는 이제 내국인만 그 국가 자격증이기 때문에 이제 그 중국 교포나 이런 분들은 할 수가 없지만 이제 간병인을 하고 있는 분들은 중국 교포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한 반 좀 안 되게 있으신데요. 그것도 이제 조금 그 기피하는 상황이고 또 어차피 인력이 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지난번 그 정부 회의에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 회의에서 이 간병 인력을 좀 외국에서 애국 그 이주 노동자들이나 근로자들을 좀 활용하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논의도 있었는데 또 이게 비자 문제도 있고 또 어느 정도 교육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구 구조 변화 역량과 대응 방향 그리고 인구 감소 시대의 외국 인력 활용 방안입니다.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며 민간 돌봄 관리를 강화하는 등 자녀 돌봄 서비스를 대폭 강화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수 외국 인력 유입을 활성화하고 보완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유망산업 외국 전문 인력 대상으로 거주 비자 즉 F2 비자 발급을 확대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IT 첨단 기술 우수 인재 대상으로 원격 근무 비자 신설도 추진하겠습니다. Kita belajar bahasa Jepang seperti percakapan, terus tata bahasa, terus ada kanji juga. Terus yang terakhir kita belajar perawatan lansia atau kaigo, materi kaigo. Untuk yang bedanya dari sekolah sebelumnya mungkin ini lebih menjurus ke bagaimana yang ditakutkan adalah tidak sama ya dengan angka kelahiran anak. Sementara di Indonesia sendiri kan bisa dibilang per tahunnya itu angka pertumbuhannya itu 3 juta. Tapi di satu sisi di Indonesia juga memiliki tantangan sendiri yaitu kurangnya lapangan pekerjaan. Jadi memang diharapkan dengan adanya Onodera Yuseran Indonesia
dua tantangan di kedua negara yaitu Jepang dan Indonesia ini bisa teratasi. 그럼 비자 쿼터를 좀 더 열어서 다양한 그쪽 이제 취업 비자가 있고 또 이제 F4라고 하는 이제 지금 중국 교포 같은 경우는 이제 재동포 비자로 오면 이제 자유롭게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외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특히 일례로 이미 우리나라보다 한 20년 이상 이전에 벌써 일본은 뭐 25% 현재 노인 인구가 거의 되고 있는데 한 10몇 년 전부터 외국인 돌봄 인력들을 비자 문제라든가 뭐 이거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을 했었고요. 근데 단순히 인력이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돌봄 인력도 간병하는 인력도 일종의 전문 인력입니다. 그냥 가서 돌본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기술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하고 그런 노인분들하고 의사소통하는 거, 피로도를 판단하는 거 이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뭐 이제 동남아 나라들하고 협약을 맺어서 아예 교육원 같은 것을 언어 교육뿐만 아니라 그런 걸 시켜서 들어오기도 해서 우리도 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제도가 좀 도입이 되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최근에 이게 이슈가 많다 보니까 복지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인 내용을 다룬 드라마도 있고 만화도 있어요. 거기 이거 제가 봤거든요. 불타는 사명감으로 일하러 간 젊은이는 3일 만에 항복하고 도망가고 현실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하러 간 사람은 버텨내더라고요. 그러면 처우를 좀 더 잘해드리면은 사명감도 살리고 좀 더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를 풀어야 더 처우를 잘해드릴 수 있어요? 돈을 풀어야죠. 그러니까 일단 뭐 돈 문제가 전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근데 이 돈 문제가 크다고 말씀드리는 건 사람이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일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를 생각해 보면 제일 먼저 생명을 돌보는 일이고요. 그리고 몸을 움직여서 정말 그분들의 손가락, 발가락이 되어주시는 분들이고 무엇보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여러 기술들과 돌봄의 질이 이 내가 돌보는 환자들의 생명에 연결이 돼 있는 거라 사실상 대단히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힘들지만 이걸 정말 사명감 아니고서는 이겨내지 못하는 이런 아주 제가 볼 때는 정말 대단한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분들에게 좋은 처우를 하고 또 괜찮은 처우를 하고 오랫동안 숙련된 사람들이 계속 이 현장에 있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새로운 인력이 들어와서 새로이 적응을 한다면 그건 환자에게도 새로운 적응을 요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있는 분들이 계속 동일한 임금을 받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도 임금의 상승이 있을 수 있도록 또 보다 좋은 서비스를 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이 서비스가 이 환자들에게 잘 적용이 됐을 때 또 인센티브 같은 걸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고민을 전국의 장기 요양보험과 관련된 요양보호사가 있으니 앞으로 이 인력은 더 늘어날 테니 심지어 말씀하신 대로 해외에서까지 이 인력들을 동원할 정도로 앞으로 이 시장이 커지게 될 텐데 임금 체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보상 체계를 넓히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교수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의 돌봄의 질을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 교육이 조금 적은 편이고요. 무엇보다 인권 교육해야 됩니다. 인권 교육이 굉장히 짧게 진행되고 있어서 내가 돌보는 이 생명이 이 많은 생명들이 어떤 의미이고 왜 존엄한지에 대한 끊임없는 사람의 심장을 계속 움직일 수 있도록 대신에 이분들이 일을 하는데 힘도 없고 용기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체계와 보상 체계가 같이 움직여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직접 일하는 사람이 아니면 사실 뭐 모르는 사연이 정말 많죠. 그래서 직접 일하는 분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일을 하시면서 나는 신들의 요양보호사입니다. 이런 제목의 책을 쓰신 이은주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 일 하실 때 어떨 때가 가장 힘들고 또 억울하고 하신지요? 요양보호사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사회적인 편견이었어요. 처음 만나서 자기소개를 할 때 요양보호사입니다 하면 바로 돌아오는 답이 힘드시겠어요 라는 대답이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자신을 소개할 때 회사원이라든지 교사라고 했을 때 힘드시겠어요 라고는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어쩌면 요양보호사에 대한 편견도 있을 수 있어요. 저희들이 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기저귀 갈면서 더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그것이 더럽다고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고 기꺼이 하는 사람들이고 또 즐겁게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다 보면 이 위해를 당하고 또 이걸 뭐 대응하고 관리하다가 또 학대 논란이 벌어지고 지금 많이 알아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 저희들이 그 경우에 따라서 다 대응이 다른데요. 가볍게 에피소드로 웃으면서 답할 수 있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면 어르신들이 화장실에 다녀오시면서 손을 안 닦은 채로 당신 사탕을 까서 제 입에 넣어주세요. 고생한다면서. 그럴 때는 뭐 웃으면서 먹을 수밖에 없죠. 또 목욕 수발을 할 때는 이제 남자 어르신들이 거부하실 때 저희들을 막 때리실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맞으면서도 목욕을 끝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그 해질무렵 증후군이라고 있는데 저녁이 되면 배회하시고 망상으로 천장에 있는 누군가와 싸우시고 또 집에 가시겠다고 엘리베이터를 혼자 타버리는 경우도 계세요. 그럴 때가 가장 위험하고 무섭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매 순간 미안한 돌봄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는 시스템이 재구성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야 좋은 돌봄이 가능하기 때문이고요. 네, 이게 몸의 청결을 사실 챙겨주시다 보면은 뭐 손톱 밑에 있는 변도 이렇게 뭐 다 닦아주시는 얘기를 들었는데 문제 이 힘든 일에 더해서 환자 돌보는 일보다 오히려 뭐 청소 이런 잡무가 더 힘들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런 거는 원래 책임 범위의 일은 아니죠. 맞습니다. 어르신들이 목욕하고 벗어놓는 옷이며 침대 시트 세탁 그리고 요양원 청소기 돌리는 것과 밀대 걸레질까지 식사 시간 배식은 물론 식사용 앞치마 빨기에서 물컵까지 씻는 경우가 작은 요양원에서는 피할 수 없는 노동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좋은 돌봄으로 가고자 하는 어떤 여유나 배려에서 많이 어려움을 주죠. 자, 근데 이제 노인 모시는 일이 원래가 뭐 자식도 힘든 일인데 아픈 분들 또 치매 있는 분은 당연히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하시는 입장에선 몸이 힘든데 감정 노동도 더해지는 거잖아요. 거기다 처우도 뭐 좀 부족하고 정말 이거는 부당하다, 고쳤으면 좋겠다 좀 말씀을 주시죠. 이를테면 치매 어르신의 경우 배회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걷다가 장어불에 걸려 넘어지실까 봐 늘 불안해요. 그리고 가끔 버럭 화를 내시기도 하고요. 댁에 가시겠다고 힘껏 뿌리치시면서 나가시면 더 위험해지죠. 그런 상황이 식사 시간과 겹치는 경우에는 간호보조사도 사회복지사도 함께 돌봄 등에서 도와요. 그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남자 어르신의 경우는 성추행에 가까운 말씀도 하시는데 대부분이 여성이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는 자신을 보호할 아무 장치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요즘 나오는 사례인데요.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자녀가 자기 부모를 돌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돌봄 수당이 제대로 지급이 좀 안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이 질문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다시 정리해보면 공단에서 주는 수가를 센터에서 선생님들이 활동비로 계산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요. 그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고 싶어요. 요양보호사인 자식이 부모 돌봄을 할 경우 장기요양 등급 서비스 인정 하루 수가가 23,480원 밖에는 책정되지 않고 그것도 20일만 인정되는 것이 직업에 대한 평등과 차별이 아닌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2023년 1월 돌봄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서울시 돌봄 노동자 조례 제정을 위한 서명이 진행되었는데요. 돌봄은 사회 문제인데 아직도 가족의 문제, 개인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이 생기고 비혼인 자녀가 돌보게 되는 사회적 손실을 해결할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가족을 시설에 맡기는 게 아직까지는 아무리 좋은데 모셔도 죄책감을 갖는 게 지금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에 대해서 어떤 조언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기꺼이 돌보는 돌봄을 경험해서 그런지 그런 죄책감을 느끼지 마시고 다음에 엄마를 만나러 갈 때는 손톱을 깎아드릴까? 속옷을 새로 가져다 드릴까? 외출을 해서 파마를 시켜드릴까? 이런저런 계획 세우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부모가 어렸을 때 자식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나누듯이 평소 부모님 좋아하시던 음식을 나누시면 그것으로도 즐거운 하루가 되고 그런 하루가 모여 소중한 추억이 되는 것처럼 정말 나눌 것이 없다면 그림책이라도 침대 곁에서 읽어드리면 좋겠다 싶고요. 제일조선인 양영희 감독의 영화 수프와 이데올로기에서 감독은 치매로 혼자 생활할 수 없는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우리 집이 2개지요? 2주 동안 영희가 일하고 올 때까지 혼자 집에 못 있으니까 다른 집에서 생활하고 계시면 제가 일하고 올게요. 얼마나 설득력 있고 얼마나 진정성 있는 딸의 설명인지 영화를 보면서 담고 싶어졌어요. 그렇게 요양원의 엄마를, 아빠를 만나러 가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어려운 일 하시는데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2021년 기준으로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환자들의 돌봄 서비스 유형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뭐 시설 입소가 있고 방문 요양이 있고 가족 요양이 있는데 이게 가만히 보면은 아직도 가족이 직접 돌보는 시간이 많아요. 왜냐하면 방문했다 가시고 하니까 이 사각지대를 어떻게 풀어야 하나요? 참 어려운 문제예요. 참 어려운 문제인데 결국은 우리가 이 돌봄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100%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은 아직은 나오진 않은 상태이지만 이제 분명한 거는 그 시스템의 안정성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저는 지금은 그 치료와 이런 요양의 경계가 사실 그 초고령 노인으로 올라갈수록 아주 모호해지는 게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통합에 관련된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된다면 장기 요양 서비스를 병원에서도 일부 활용할 수 있을 만한 또 이 병원의 서비스도 일부 요양시설이 함께 활용할 만한 이런 양자가 상호 협업할 수 있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환자에게 유익이 갈 수 있는 그런 그 서로 간의 관계를 좀 살펴보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가족 돌봄이 물론 가족이 뭐 이런 서비스를 실제 받는 것도 있지만 가족이 결국은 장기 요양사가 돼가지고 이분들을 직접 돌보는 경우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도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이 돌봄의 빈자리의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조금 더 소프트한 서비스들이 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테면 지금 제가 서비스를 받는 분들에게 아직 사회복지사가 매번 이렇게 찾아가거나 혹은 뭐 생활지원사들이 찾아간다든지 아직 이런 거는 없어요. 근데 이 사회 포괄 서비스라고 하는 것, 공동체 중심의 돌봄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이들의 생태 안에 돌봄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돼야 되는 거니까 저는 그 사회복지사가 들어가는 것도 괜찮고요. 이미 독거 어르신들에게는 생활지원사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생활지원사 선생님들도 말 그대로 교육을 받고 굉장히 전문 인력이라서 이런 이미 교육받은 인력들을 동원해서 이분들이 함께 들어가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요양 그 보호사의 그 전문성을 조금 더 강화하고 지금 현재 요양보호사 따놓고도 아무런 역할 없이 장롱면허처럼 가지고 계신 분들 사회복지사 130만이 땄다고 하는데 사실 현장에서 일하지 않는 분들 되게 많아요. 이분들이 나올 수 있을 만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환경 속에서 이분들이 그 재가의 빈 공간을 어떻게 메워줄지를 한번 고려를 해본다면 소프트한 그 부분으로 또 가장 정서적인 부분까지 돌볼 수 있는 이런 또 다른 그 메워진 그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요즘 그 20, 30대 젊은이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면 인데 MZ 세대라고 하는데 부모 부양에 대해서 이제 여론조사를 했더니요. 50% 이상이
최대 하루에 1시간 혹은 3시간 이상은 못한다.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그럼 노인들은 시설을 가기 싫고 자식들은 부양 못하겠다고 하니 답이 없네요. 아마 저희 세대가 부양을 하는 마지막 세대이고 부양을 받지 못하는 첫 세대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건 뭐 예견된 미래이긴 한데 참 섭섭하긴 하네요. 근데 저는 뭐 이 상황에 대해서 이걸 누구를 탓할 건 아니고요. 다만 지금은 개인 곧 가족 부양이 아니라 국가 부양에 대한 방점이 점점 무게중심이 그쪽으로 이동해 가고 있는데 국가 부양이 된다는 건 지금 우리가 뭐 장기 요양 서비스도 그렇고 또 IT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돌봄 기술이 확대되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 이 얘기는 시스템을 강화하는 수밖에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특별히 최근에 뭐 새로운 그 기술 영역이 테크놀로지가 어떤 식으로 의학 쪽에 들어와서 인류를 더 자유롭게 할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돌봄 영역에서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온도가 늘 가득한 게 필요해서 우리가 안 돌본다고 해서 이걸 멀리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돌봄을 뭐 강요할 수도 없겠지만 어떤 방식으로 계속 시선을 서로 유지할 것인가. 이 부분은 단순히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이 사회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와 그리고 돌봄에 대한 의미 또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한 존재의 의미를 계속 물어보는 그 사회의 질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 안에 답이 있어요. 50% 이상이 나는 1시간, 뭐 2-3시간 이상 부모 부양 못한다 솔직히. 그러면은 벌어서 세금을 내서 그것으로 수가를 드리고 간병 지원을 하면은 답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기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9988234를 해야 됩니다. 혹시 아십니까? 9988234? 네, 말씀해 주시죠. 예,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이런 농담하면 이제 99세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가장 목표가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나을 때 돌아가시는 게 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다른 말로 하면은 유병장수를 할 게 아니라 무병장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쭉 2번에 걸쳐서 이렇게 논의를 하고 이슈에 대해서 점검을 했지만 이 돌봄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건강관리를 잘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MZ세대에게 내 건강이나 노후를 맡길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40대, 50대부터 열심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 잘 하시고 운동하시고 건강 관리를 잘 하는 게 이 단계에 접어들지 않도록 하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옛날에는 이 온 마을이 아이 하나를 키운다고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온 나라가 같이 노인을 돌봐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결국 거창한 복지 얘기 뭐 이런 담론보다 일하는 현장의 구체적인 사연들을 풀어가는 그런 지혜가 정말 필요한 것 같네요. 오늘 두 분 함께 해주셨습니다. 노영균 한림대 가정의학과 교수님 그리고 이호선 숭실사이버대학교 기독교 상담복지학과 과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